네, 서울살롱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실바님, 공공님, 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가볍게 가고 싶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주제가 나왔어요. 네, 집단에서 살아남는 법. 일단 이번엔 특별히 제가 이걸 질문을 만들었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이 멤버로 건강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직장, 뭐 집단, 조직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회적 건강, 맞아요. 사회적 건강. 네, 그거 하면서 물론 필연적으로 그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삶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게 은연중에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무의식의 그런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로 표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일단 실제로 그 삶에서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시잖아요. 뭐 네. 직장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제일 많이 거기서 받을 테고 개인적인 문제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물론 저는 또 다른 집단에서 살고 있고 조금 다른 유형의 집단이 되게 많은 집단에 속해 있지만 한번 얘기해 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 봤어요. 어떠셨나요? 이 질문지 받아보고. 되게 좋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저는 되게 많은 집단에 속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되게 몇 개 없더라고요. 맞아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예. 다들 아싸여가지고 이게 인싸 아싸란 용어가 요새 있어요. 네, 그렇죠. 그게 진짜 뭔지 혹시 아세요? 다들? 당연히 알죠. 저는. 뭔지는 알죠. 그 정도는 알아요. 되게 안으로 막 침투 잘하는 사람, 이게 살짝 겉도는 사람을 인싸 아싸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들. 그죠. 뭐 이 질문지 제가 살짝 그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뭐 인싸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아싸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뺐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물론 집단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싸를 꿈꾸는 아싸. 인싸를 꿈꾸는 아싸가 딱 저를 정의하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인싸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처음 보는 곳에서도 내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싫은 것도 좀 해야 될 줄 알고, 그 다음에 나서서 뭘 해야 될 줄도 알고, 그게 다 인싸의 덕목이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먼저 연락을 잘 해버릇해야 돼요. 맞아. 그게 바로 인싸의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저는 완전 아싸. 정말요? 진짜 그런가요? 완전 아싸. 뭐야? 다들 의심. 아니, 제가 그래서 공공님하고 되게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아싸는 아싸라 하셔서. 정말요? 근데 아싸답게 연락을 못 하겠어. 저는 친한 사람들이 인싸들은 약간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맞아. 친한 사람들이 다 각각 개인이에요. 어.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이 사람들끼리 같이 잘 못 보고 막 그러고서 막 무리지어서 몰려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여러 명이서 막 그냥 떠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수로 만나서 되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좀 반반? 뭔가 상황에 따라서 어디선가에서는 막 나서서 뭐 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는 또 여기서는 그냥 좀 조용히 있을까? 그런 생각들 들고 그래서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인싸예요. 아싸들은 자기가 선택할 그게 없어요. 인싸이실 것 같아요. 네, 저랑 이제 팟캐스트 말고 다른 이제 모임에 있는데 진짜 인싸세요. 핵인싸.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스로 인싸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학교 다니니까 완전 아싸요. 일단 아는 사람이 없고 일단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물론 자신감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좀 뻔한 얘기고 요새 침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침투력 무엇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침투할 수가 없어 진짜 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완전 학교에서는 완전 아싸여서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 아는 사람이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데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저는 최근에 아싸인 것 같고 웬만하면 근데 인싸로 침투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한 명 잡아가지고 들어갈 물꼬를 트면 아 그런가? 전문적이다. 그 중에 제일 그럴싸한 사람을 잡아서 네. 그런 전략까지는 지금 중요한 시기이실 텐데 형님.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복학한 친구들 그 저랑 학번이 다른 친구들을 어떻게 그 아싸의 길을 좀 탈피하나 봤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아싸일 거 아니에요. 다 복학했으니까. 근데 그 아싸들끼리 그 수업을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소 3명. 아싸들끼리요? 아싸들끼리.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다 남자애들인데. 그래서 너네 어떻게 너 아는 애들 없어서 너무 힘들잖아 이러니까. 자기네 그 단톡을 파가지고 그 같은 학번 동기들끼리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지면 다 다른 아싸가 되니까 뭉치자 해가지고 뭉쳤대요. 안 돼. 저는 그래서 대단하다 했는데. 그래서 아니야. 걔네 가서 일단 인싸가 되기 위해서 반장을 하고 뭐 그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막 그렇게까지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의욕도 없는 그렇게 침투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집단에 별로 속해 있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집단들에 속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회사가 제일 먼저 떠올랐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지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냥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맨시티 팬이니까 그 맨시티 서포터즈 약간 그런 모임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뭐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 동아리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고 그래서 굳이 집단이라고 할 만한 걸 꼽으라면 그렇게 2가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생각난 거는 서울 살롱. 애사심니까. 두 번째가 이제 당연히 회사. 회사가 제가 현재 속해 있는 집단 중에 제일 크죠. 제일 큰 집단이고 그 다음에는 약간 애매한데 그 디노마드에서 가끔 강의를 하긴 하는데 거기가 너무 간헐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집단이라고 하기는 좀 소속된 집단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실바님은? 저도 직장 가장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살롱. 나만 말 안 해서 나쁜 사람 같잖아. 아니. 그다음에 또 집단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니까 단톡방을 보면 되더라고요. 그쵸, 내가 어디에 단톡방. 근데 생각보다 단톡방은 많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 이 그룹이랑 친했던 친구들 아니면 대학교 때 뭐 했던 친구들 아니면 같이 축구했던 친구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단은 이제 산발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그런 커리어에 이제 일단 집단의 발은 담그고 있는 것 같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속한 집단이 없어지는 게 좀 줄어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남을 사람이 남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충실하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또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단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그리고 군대 하나. 군대 친구들 아직 연락하니까. 그리고 뭐 가족도 나의 하나의 집단이 될 수 있고 이거 미라클론 프로젝트 하는 그것도 하나의 그게 되고 알바도 되고 학교도 되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는 제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소속감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겉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소수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단이 저에게 지금 존재감이 제일 크긴 해요. 아르바이트랑 소속감이. 네, 소속감이 제일 크긴 해요. 조금 책임감 갖고 하고 있고 되게 조금 같이 커가는 느낌? 무슨 일이었죠? 저 서빙 하는데 거기가 지금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혼부부고 심지어 그 아내분은 임신하셔서 7개월이세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잘해주시니까 살짝 그 알바 이상으로 노력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돈독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되게 막 인간적으로 막 하고 차라리 알바생들이 다 찾아서 막 하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도 아르바이트 많이 해보면서 봤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 거긴 조금 그렇게 똘똘 뭉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감이 크고 서울 사랑도 진짜 크고 그렇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친구 모임을 집단으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분은 뭐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이런 거를 집단으로 생각을 하셨고 저는 무의식 중에 그거는 저도 떠올리긴 했거든요. 그런 모임이 있긴 하지. 근데 집단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렇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지. 이게 사람마다 집단의 기준이 다 달라서 그런 거겠죠. 집단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약간 일종의 뭔가 공통점 아니면 같은 목적 그런 게 있으면서 그 개개인이 다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아니면 최소한의 뭔가 공유하는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런 것을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뭐 공통점은 있죠.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그런 공통점은 있는데 그냥 뭔가 목적이 있다기보다 그냥 사람 좋으니까 니네 좋으니까 만나서 놀고 뭐 일상을 공유하고 그 정도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집단에서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적 특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공통의 관심사로 묶인 무리 정도로 보신 그냥 거겠죠. 모임? 네.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거겠죠. 물론 정의가 따로 있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집단이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집단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속해 있다라고 느끼셨나요? 저도 달님이랑 좀 비슷한데 같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 교류를 하거나 앞으로 발전해 나가거나 그런 모임이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집단에 내가 속해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여러 개가 나왔는데 특히 뭐 지역 주민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니까 저는 뭔가 이게 잠정적인 집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공통점이 있긴 한데 현재 당장 뭔가 교류를 하진 않지만 필요하면 뭉칠 수 있는 그런 것들 뭐 지역 주민회라던가 뭐 동기 모임이 특히 많죠. 회사나 학교나 군대 이런 거 그런 게 기준일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집단이라고 하면 3명 이상이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집단도 뭐 잘 되는 집단 안 되는 집단이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공통점만 있고 3명이 있으면 집단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보기보다 우리가 많은 집단에 속해서 살고 있고 한 명의 구성원으로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단 집단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모인 그룹이면은 일단은 집단이래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집단은 사회적인 집단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네. 사회적 집단이라고 보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이라고 하면 친구 무리도 집단이 될 수 있고 그 친구 무리마다도 목적이 있다면 이제 사회적 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집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한 가지 질문할 게 있는데 집단의 기준 생각하다가 네. 저도 방금 형원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애매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네. SNS가 서비스인데 SNS에서 제공하는 그 소셜 네트워크 네.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이것도 집단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명명은 할 수 있겠죠. 어떤 집단, 인스타그램 유저 집단 이렇게 명명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소속감이 있고 연대감이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아. 오히려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은 소속감이 덜하게 돼서 조금 개인의 입장에서는 집단처럼 느껴지지는 않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물론 이 말이 좋은 말은 아닌데 너 인스타충이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살짝 너도 인스타충이야? 나도 감성충 인스타충이야. 이러면서 뭔가 연대감을 느끼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같이 카페 처음 갔는데 나 혼자 사진 찍으면 쪽팔린데 같이 맞아. 찍으면 연대감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 부분에선 또 연대감이 있어서 이건 아직 조금 약간 정의하기 애매하죠. 규명하기 어려운 조금 새로운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인스타충을 꿈꾸고 있습니다.
인싸가 되기 위해. 하지만 뭐만 하면 카메라 꺼내야 돼. 너무 어렵네요 이게. 덕목이죠. 네, 덕목이죠.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이제 무음 카메라 살려고 소심해가지고 사진을 잘 못 찍겠어.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만 있는 좀 특별한 그런 것 같아요. 소리 나는 거야?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면 사진 찍는 거. 외국에서는 아무리 좋은데 가도 그렇게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지 않는데요. 인증샷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해외에 계신 유튜버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좋은 식당에 가면 사진을 한국 사람들은 다 찍잖아요. 내가 뭘 먹었는데 다 쳐다본대요. 이렇게 뭐 하는 건가. 음식을 앞에 두고 왜 이렇게 사진을 찍는가. 한 장 정도는 찍을 수 있지만 좀 그렇다고 감성이 없으시네요. 일종의 영정 사진 남겨주는 거죠. 그 진짜 우리나라의 특성인 그 뭐라 해야 종특 나쁘게 말하면 되게 특이. 그 한 유행이 되면은 거기 한국에 몰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맞아.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걸 이용한대요. 그래서 그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네. 한국이 제일 비싸대요. 그래요. 왜냐면은 애플은 뭐 가격에 상관없이 사는 게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일본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런 이유가 배경에 있다고 하네요.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들 하면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과할 때는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 얘기했던 마블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번에 캡틴 마블도 미국 쪽 개봉일이 3월 8일이었나? 그랬는데 한국에서만 3월 6일에 먼저 개봉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내한도 많이 하고 그런 특성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우리가. 우수 고객이에요. 그쵸. 아주 작은 나라. 충성도가 높은. 우리나라 그 면적이랑 인구 대비 영화 맞아요. 보는 사람의 비율도 엄청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영화관도 많고. 그쵸. 맞아. 보통 DVD 나오면 이제 DVD로 보는데 외국에는 영화관 문화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마블의 아주 우수 고객이 한국이라고 그렇다고 하네. 내한 무조건 하고. 저 그 오픈 살롱 때 기억나는데 저희 오픈 살롱 하면 멤버들 다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너무 재밌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스타로 모집을 했으니까 맞아요. 조금 공통 관심사가 일단 전제에 깔린 상태에서 보였고 비슷해. 그리고 저도 그 살짝 조금 거르잖아요. 네. 아무나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에 비슷한 감성에 그쵸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비슷해지는 거죠. 동아리 같은 뭐 맞아요. 재밌습니다. 사진 찍는 타이밍도 다 비슷해. 그리고 뭔가 딱 눈에 딱 들어오면 저희 그때 밥 먹고 나와서 그 치우는 장면을 다 같이 찍었어요. 그 오스테리아 네, 오라 앞에서 그런 포인트가 좀 비슷하죠.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 뒤돌아보니까 딱 이뻐가지고 그랬던 것 같네요. 웃겨. 그러면은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집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TV에서 알쓸신잡에서 나왔던 얘기가 되게 인상 깊어서 이게 바로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얘기했던 게 이 포용성이 좋은 사회가 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포용성이 좋다는 거는 뭔가 자유롭고 편견 없이 되게 열려있는 집단인데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솔직하게 의사소통이 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사회로 몰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한 게 나오고 뭐 그런 사회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공감되더라고요. 그럼 잘 나가는 집단은 잘 나갈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 조건이 애초에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쵸.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일종의 보면 그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그게 잘 나가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배경적인 문화가 제대로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또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항상 좋은 결과를 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은 잘 나가는 집단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를 되게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그 구성원들의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하고 그 컨센서스를 되게 잘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능력도 능력인데 개인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및 복지를 집단이 제공을 해줘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도 또 잘하고 싶고 그런 약간 포지티브 피드백 같은 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진짜 이성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네,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딱 들으면 정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조차 못하는 집단이 굉장히 그쵸. 많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실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게 그런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이거를 악용하는 개인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그 구성원들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려면 무조건 좋은 리더가 있어야 좋은 집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더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아.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조화로워야 되는데 어떤 게 조화로워야 되냐. 일단 구성원들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는 역할을 분명히 알고 나의 이런 위치를 알고 나의 역할을 알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분명히 그거 기본 전제에 또 조화로운 또 뭔가 훌륭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구성원들이어도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점을 극복해내는 거는 또 리더의 역량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런 하모니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조금 삐그덕대는 집단 특징이 있을까요? 삐그덕대는 집단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군대 소대가 되게 삐그덕거렸어요. 근데 군대라는 이런 너무 그 특이한 특성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왜 그런가 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사례의 경우에는 너무 그 개인의 성품이 너무 달랐어요. 뭐 좀 그 러프한 사람과 굉장히 그 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뭔가 그건 이제 뭔가 개인의 선택으로 모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게 셌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서 배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 성격까지 봐서 하진 못하니까 강제로 모아놨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잘 나가는 소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 소대 같은 경우는 되게 막 삐그덕삐그덕대고 좀 안 좋고 그랬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 그 집단 구성원의 성질이 너무 다를 때 삐그덕대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람들 간의 바이브가 어느 정도 맞아야 이게 소통의 속도나 이런 게 맞는데 그런 게 다르면은 안 되죠. 다른 분들은 어떤 것 같나요? 뭔가 아까 한 것에 대한 반대 얘기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반대가 뭐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성향이 너무 다르면 아무래도 잘 섞이기가 힘들고 그리고 네, 소통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공공님께서 소통 얘기를 또 꺼내셔서 네,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좀 힘들죠 아무래도. 맞아. 그리고 저 아까 리더 얘기해서 리더가 아니라 약간 사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보스의 느낌은 아무래도 집단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속감도 떨어질 테고 그다음에 애초에 그런 삐그덕 될 만한 사람들을 뽑고 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네요. 저도 삐그덕대는 집단 생각났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사람들 간의 어떤 재미나 이런 게 저는 재미를 충족시켜주는 요소가 없다면은 그 집단이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도 마찬가지고 뭐 전시를 본다거나 영화를 보고 인스타를 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뭐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랑 마시느냐 이게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막 오랜만에 보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랑 약속을 한번 잡았다가 뭐 야근이 갑자기 해야 된다. 그럼 며칠에 보자. 다음 주에 보자. 이러다가 결국 못 보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되게 집단은 아니지만 되게 삐그덕거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집단 내에서도 여러 가지 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질문에 적어놓은 거는 리더가 있고 그냥 구성원이 있는데 구성원 안에서도
리더를 도와주는 조력자, 적극적인 조력자가 있고 거기에 그냥 무임승차하는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애매한 구성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롤에 가장 적합한 것 같으신가요? 제 바이브는 약간 조력자 혹은 뭐 실무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결과를 내는 그런 게 마음이 약간 편한 것 같아요. 그럼 집단 내에서 지시받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지시받는 걸 좋아하겠죠 아무래도? 조력자다 보니까. 지시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지시 받은 게 합리적이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면은 괜찮아. 그냥 뭔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필요한 거를 굉장히 막 깔끔하고 어떤 좋은 일 처리를 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으면 그건 재밌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집단 내에서 좀 상당히 능동적인 성향을 가진 구성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도 좀 조력자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제가 직접 문제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정의하거나 그런다기보다 누군가 문제를 하나 툭 던져서 우리 이걸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건 누가 잘해. 이런 의견을 내고 방법을 생각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좀 뭐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리더를 꿈꾸는 조력자. 꿈꾸시는 네, 꿈이 너무 많아요. 꿈이 많아요. 아직 괜찮네요. 이게 제 인싸가 되면서 리더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리더가 너무 꽉 막히거나 이런 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면 안 된다는가 맞아요. 조력자는 그냥 나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리더를 되려고 하는 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리더를 하면 돼요. 맞아. 그리고 괜히 밑에서 말을 달고 하면 사실 맞아. 리더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리더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좀 이렇게 막 밑에서 막 떠드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꼭 리더가 되겠습니다. 서울살롱 리더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다른 데서 리더. 갑자기 출마 선언을.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제가 조력자로도 충분히 너무 만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무임승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무임승차는 아니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람의 유형 중에 저는 밑에서 쪼잘대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리더 아래에 있으면 쪼잘대요. 불만이 뭐 저따구로 하고 있어. 내가 더 잘할 것 같아서 내가 리더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당구 동아리를 했어요. 당구 모임을. 근데 당구 모임이 너무 막 별론 거예요. 막 그 시스템도 이상하고. 그럼 나는 그걸 깨부수고 당구 모임을 새로 만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조금 친구들 무리에서는 좀 조력자인 경우가 커요. 친구들 무리에서는 그 공공님처럼 그냥 실무를 막 좀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막 과대표 같은 건 너무 하기 싫어. 그건 책임감이 부여가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는데 나한테 마땅히 남는 게 없는데 내가 리더가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른이 돼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 뭐 과대표 하라고 하거나 하면은 그런 건 너무 하기 싫어. 맞아요. 나서서 그 돈도 안 되는 거 일하라고 하면 귀찮아. 돈을 주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좋은 학교 얘기인 거예요. 아 그래요?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돈을 조금 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고생하는 거에 비해는 좀 아니어서 저는 주로 리더가 되는 롤에 좀 맞는 것 같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성우님이 그리고 추진력이나 실행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아요. 잘해.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좀 함구하겠습니다. 누가 제일 쪼잘되던가요? 여기서요? 네? 저희 서울살롱에서 1부 2부 합쳐서. 저는 아니죠. 전혀 아니에요. 주로 세연이가 제일 많이 쪼잘되긴 해요. 근데 걔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 별명 있잖아요. 꼰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딱히 뭐 드러내서 쪼잘대시는 분은 없었어요. 가만두지 않았겠죠. 맞아. 에필로그 녹음 때도 막 쪽준다고 꼽준다고. 근데 전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소주이님이 그런 컨셉을 잡아가지고. 농담이셨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집단 내 트러블이 불가피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세요? 집단 내 트러블이 없는 집단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이게 싸울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요. 이게 그냥 뭐 개인적인 문제인지 그냥 나의 불만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우리 집단을 더 좋은 방향으로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맞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기하는 게 필요한 그런 문제인지 그거를 먼저 조금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거를 제가 불만을 가진 그 당사자한테 직접 얘기하잖아요. 좀 가장 그 상황을 얘기할 법한 사람에게 따로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먼저 상의를 해요. 그리고 그게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을 껴서 내가 불만을 가진 분과 같이 해서 한 3명 아니면은 그냥 둘이 얘기하는 게 낫겠다고 싶으면 둘이. 그래서 조금 일단 시간을 좀 보내고 나서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욱하는 게 없잖아 있어서 바로 얘기하면 이거는 절대 뭔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그런 단계를 좀 거치는 편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렇게 전략적이지 못해요. 얼마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진짜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 대응은 그 대부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근데 그 초반 대응을 하면서 생각해요.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닌가. 싸우시는 거 아니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생각과 동시에 내가 이 집단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버려도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해요. 가치를 따져보고. 만약에 내가 이 집단을 버릴 수 있으면 내가 뭐하러 싸워요. 맞아. 그렇죠. 그냥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집단을 버릴 수 없고 나는 조금 여기에 갇혀서 조금 지내야 해 하면은 저는 트러블이 난 상대와 혹은 무리를 그 정면 돌파로 깨부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완전 와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수그리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형우님은 만약에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다른 분들끼리 트러블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직접적인 트러블이 아니고. 그렇죠. 웬만하면은 해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직접 나서서 그 둘 사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애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도 그랬고 막 그렇게 그 불편해요.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속한 집단에서 그런 트러블이 있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네요.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싸움이면은 사실 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막 구체적인 그런 경험이 별로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저는 트러블이 뭔가 생겨서 대화가 필요하면은 정말 솔직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유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어떤 것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 그냥 속으로 생각하면은 저 혼자만 계속 답도 안 나오고 고민만 계속 하는 건데 이거를 뭔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나 이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나 책임자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문제 해결에 훨씬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직접 트러블에 휘말렸을 때 예전 같으면 집단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약간 트러블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집단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그랬던 게 되게 지금도 후회되고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그냥 집단에서 보이지 않게 따로
따로 이제 공공님처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 당사자와 이야기하는 편이고 나와 상관없는 내가 직접 트러블에 휘말린 게 아니고 이제 딱 집단 내 다른 분들이 트러블에 휘말리면 한 명씩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달래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기분이 조금 다운이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어쨌든 공동체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한 명씩 찾아가서 대화를 한 걸 가지고 직접 조율을 하진 않고 조율하진 않고 그냥 제가 너가 이것 때문에 화났을 거 이해하지만 쟤도 이랬을 것 같으니까 좋게 잘 생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렇게 좀 완화될 수 있는 멘트들을 그런 걸 하는 편이죠. 대부분의 트러블은 대화로 해결이 된다고 저도 보고요. 물론 전혀 안 되는 트러블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많은 트러블이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침투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인싸가 되기 위한. 근데 뭔가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일수록 내가 침투하기가, 내가 대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침투하기 위한 나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새로운 집단에 갔을 때? 침투를 안 하려는 사람도 있겠죠. 저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싸를 먼저 노려요. 또 다른 아싸를 또 다른 아싸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집단 내에 약간 이런 이제 침투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해요. 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집단으로 모였을 때도 이제 한 마디 더 인사할 수 있고 하는 게 제 꿀팁입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얘를 공략하면은 조금 가운데로 들어가기 쉽겠다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조금 공략하는 편인 것 같아요. 신기하다. 두 분 다 인싸네요. 저는 아싸입니다. 저는 막 굳이 전 좀 자존심이 세가지고 내가 알아서 있어도 내 주변에 있어야 좋지? 내가 굳이 침투해야 되는 거면 저는 그냥 버려버리는 것 같아. 굳이 내가 저쪽에 내가 만약 침투를 막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피곤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그 수업 내에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치. 최고 권력자를 찾아가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을 찾아간다던가 그 조를 짤 때 반장한테 찾아가서 그러니까 반장하고 친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굳이 만약에 한다면. 근데 웬만하면 침투를 안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어떻게 막 침투를 해야겠다 이런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가장 최근에 새로 들어온 집단이 서울살롱 한 다음에 회사였는데 회사에서 이제 처음 우리 팀 같은 층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뭐 회식하고 이러면은 저는 그냥 제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특성을 좀 더 어필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중에서 누구랑 더 친해져야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전 학교 예시로 들었을 때 뭔가 내가 권력자랑 친해져서 내가 또 다른 권력을 갖는 거? 그러면 조금 친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를 일바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팁이나 발표 자료, 뭐 책을 제가 샀어요. 그럼 그 책을 빌리러 누군가 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리러 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저한테 질문을 한다던가 뭐 이제 어땠냐, 뭐 이거 얼마에 주고 샀냐 이렇게 물어보기라도 하니까 뭐 그런다던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제일 인싸 그러니까 힘이 가장 센 사람과 엄청 친해져가지고 뭔가 총망받는 사람처럼 되면은 내가 또 다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들 엄청 사회적이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입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그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잘 흘리는. 그쵸. 그런 것도 좋죠. 그리고 술 잘 마시는 것도 침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완전 많이 돼요. 그거 진짜 피곤한 거 같아요. 어떻게 그거 완전 어떻게 많이 돼. 그리고 그래서 저는 따로 노력을 별로 안 하고 이제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나 뭐 몇 명이서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이랬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상대방한테 좀 뭔가 관심을 가져야 얘기를 던질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네. 실바님이 따로 연락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야 그게 좀 잘 침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누군가의 호감을 가지려면 나의 좋은 점을 계속 어필을 하고 나의 강점을 계속 부각하고 나의 단점을 좀 숨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그래요? 장점을, 얘기 있어요. 장점을 너무 부각하고 단점을 숨기면은 그거는 오히려 사람이 별로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운 것 같고 차라리 맞아 그런 거 있어요. 단점도 저는 드러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미완성일 때 조금 더 다가가기 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대화를 던질 수 있는 주제를 내가 내 입으로 먼저 던져줘야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죠. 내가 미완이라는 거를 말하는 것도 나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력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쵸. 그건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을 고루 가진 게 나의 강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필하는 것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 그게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나는 다 잘해 이러면은 진짜 가기 힘든데 유재석처럼 조금 B급이고 하면은 조금 만만하게 되니까 그것도 나의 강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 드러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은연중에 이렇게 조금. 저 이번 회사에서 신입사원 이제 처음에 시무식 할 때 처음으로 회사 사람이 다 모여 있고 거기서 신입사원들이 인사를 하는 자리였는데 그게 뭐 막 컨퍼런스 이런 게 아니라 막걸리집이었어요. 그냥 막걸리집 가운데서 그냥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고양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고양이처럼 살고 싶고 장래희망이 고양이라고 근데 고양이를 키우진 않는다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술자리를 돌면서 술을 봤는데 이게 잘 안 들렸나 봐요. 가는 데마다 고양이 키우신다고요? 되게 덕분에 그래도 많은 얘기거리가 됐죠. 고양이는 매력 있는 동물이라서.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저를 막 다 처음부터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저는 뭔가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남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할 법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는 얘기를 했었지만 무슨 여자가 막 공대에 나와서 대학원 다니고 취미는 춤 추는데 막 축구 좋아하고 심지어 맨시티 팬이야? 이러면은 그 모든 걸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갑작스러워.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게 어쨌든 나를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쉽게 오픈을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더 너나 나나 비슷해 약간 이런 느낌의 일상적인 얘기들 그냥 뭐 여행 얘기, 뭐 영화 본 얘기, 굉장히 쉬운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가 나오면 사실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금씩 오픈을 하는 그런 방법이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양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까보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고 막.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숨기고 있다가 내가 조금 아는 분야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도 거기 뭐 안다. 나도 그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거 소재가 되잖아요, 대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얘기를 먼저 꺼내는 건 좀 가오가 상하니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자칫 잘못하면은 자랑하거나 뭔가 막 굳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하는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명확하진 않은데 그 경계가 있어요. 이게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내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느낌이면 조금 더 부담스러울 맞아요. 수 있어서 이게 대화가 점진적으로 깊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런 매력을 가진다라는 거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집단 내에서도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제 인간이 다수로 존재를 하면 그 안에서 그룹이 이렇게 끼리끼리라는 말처럼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아니면 뭔가 목적을 가져서 의도적으로 한 결정일까요? 근데 뭔가 저는 본능적이라고 보는데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 어쨌든 목적을 무언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또 본능에 들어가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인정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인 걸로. 본능. 공공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그룹의 형성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약간 태초에 인간이 모이게 된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봤어요. 약간 간혹 이런 생각을 해서 원인을 생각하는 편인데 그렇죠. 다수일 때 결국에 생존에 유리하니까. 그렇죠. 이 완전 자연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는 차라리 뭐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나누고 불이나 온기를 나누고 사냥을 같이 해서 그 식량을 나누고 특히 사냥 같은 경우에 혼자서 하면은 막 토끼 같은 거밖에 못 잡는데 한 4명이 모이면은 막 매머드 이런 거 잡을 수 있으니까 4명 가지고 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략.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사냥을 하진 않지만 지금도 사실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먹을 때 혼자 밥 먹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파스타 먹을 때 나는 파스타 뭐 토마토 오일 크림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 명이면은 하나씩 시켜서 이걸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힘을 합치면은 뭔가 더 괜찮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를 저도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네요. 그걸 계산하진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너무 일상화가 돼서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지금 워딩만 딱 봤을 때는 인간은 직관인가 필요에 의한 수단인가 이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필요를 찾는 것이 인간의 직관인 것 같아요. 생존과 직결된. 실바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인간 흔히들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살려면 그룹이 형성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독고다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솔로 플레이. 그러니까 뭔가 나 혼자 어디에 가든 간에 이렇게 나 혼자 뚫고 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개념이 생겨난 걸까요? 이게 독고다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니까 뭔지 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일본어로 특공대를 지칭하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조직과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 독고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전쟁 당시에는 이게 막 더 잔인하게 강경 대응을 하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영화 핵소고지처럼 막 나는 총을 잡을 수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개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뜻이 다를 수도 있고 개인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저도 살짝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저의 자만에서 비롯된 건데 가끔은 물론 여러 명이서 하면은 사실 더 좋거든요. 무조건 필연적으로. 근데 가끔 이렇게 맡겨놨을 때 뭔가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맡겨놨을 때는 내가 이제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하잖아요. A를 맡겨놓고 나는 B를 해요. 근데 A가 제대로 안 되면 난 B를 하고 빨리 했을 수 있었는데 B를 1시간 동안 하고 A를 또 1시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그냥 내가 독고다이로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좀 그런 성향이 좀 센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성향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맡겼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들어맞지 않잖아요, 보통은. 맞아요. 그럴 때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또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일을 사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몸은 좀 필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만족이 좀 더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게 분명히 나눠져요. 내가 내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 일이면은 저도 그렇게 해요. 그냥 해서 보내줘 했다가 안 되면 그냥 내가 찾아서 다 해버리고 이런데 근데 맞아.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게 회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으로는 당연히 할 수 없는 스케줄에 필연적으로 일을 나눠서 하는데 역할이 있으니 설명을 해서 계속 디벨롭을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본인이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회사의 퀄리티랑 맞으면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 지난 방송에 제가 그런 말을 공공님한테 들었어요. 그 다수의 개인의 신념과 저 개인의 신념과 다수의 생각이 다를 때 충돌할 것 같다. 근데 저는 저의 성향을 잘 파악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 다수의 의견이 달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근데 형우님이 예를 드는 게 저는 계속 조작업 뭔가 팀 작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팀으로 작업을 하면은 아예 일 분배부터 제가 그냥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 2, 3학년 정도 때부터 그러니까 저랑 같이 팀을 하면은 약간 제가 이 리더를 맡는 게 약간 당연해지는 그런 게 생겨서 팀이 생기면은 물론 근데 막 이렇게 완전 내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 해서 아예 분배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작업을 해온 게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디벨롭이 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해야겠죠. 저번에 형우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님이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정말 리더로서 필요한 그런 덕목이지 않을까. 회유. 네, 얘기도 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그런 말씀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살짝 조금 저도 이제 팀 작업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 번에 차라리 얘기를 하면은 나이스하게 했을 텐데 진짜 많이 참거든요. 진짜 많이 참다가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옛날에 화 얘기도 하면서 참는 게 맞냐 표출하는 게 맞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걸로 흘러갔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안 얘기했을 때나? 도찐 개찐이다 라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만약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내가 안 하면은 못 견딜 때는 얘기를 해야 되면 조금 나이스하게 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충돌이 일어나면 이 충돌에 굴복하는 것이 본질을 흐리나 안 흐리나 그걸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인문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른 것 같다 했을 때 이걸 그냥 뒀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에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굳이 네. 근데 만약에 해가 되는 것 같으면 의견을 어쨌든 표출해 봐야죠. 근데 그것도 진짜 예쁘게 말해야죠. 정말 네. 예쁘게 말하되 내가 말하는 바를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말을 되게 다듬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이게 진짜 내가 이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때 또 다른 기준점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는 필연적으로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고 집단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존할 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건가를 한번 고민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앞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경험을 더 많이 하면 좀 더 다른 생각이 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집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